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삼국시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대국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까지 배웠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에요. 이 이후 상황이 이제 삼국시대에 오게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그 연맹왕국으로 끝나버리는 가야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이 부분은 사실 외워야 될 부분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쭉 한번 나열을 제가 해줄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중요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불교와 율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부분의 왕들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의 업적이 삼국시대를 이끌어가는 각 나라들의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꼭 외워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백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백제. 처음에 원조왕이 고구려에서 내려오면서 그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 그 이유는 고구려에서 이제 원조왕이 백제를 건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랑 백제의 무덤 양식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형제 국가라기도 해요. 자, 그 다음 3세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3세기, 4세기, 5세기에 제가 원래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백제를 먼저 설명하게 되냐면 백제가 제일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발전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세기에는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제를 먼저 설명하게 되는 거고, 자, 고유왕입니다. 제가 별표해놨죠. 고유왕이 왜 중요하냐면 율령을 반포하고 국색을 지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령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 법령들 있잖아요. 그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복색은 관리들의 등급을 매겨줍니다. 그 옷을 입는 색깔에 따라서. 그래서 관리들의 위아래를 하면서 왕권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율령을 반포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법령으로 하나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다졌던 왕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령과 복색 그리고 나중에 여기 뒤에 나오는 불교도 있지만 불교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하나 모아주거든요. 제가 또 이따 다시 설명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 고이왕 이후에 근초고왕입니다. 자, 고이왕이 나라의 기틀을 다져놨어요.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근초고왕이 대외 정책을 펼칩니다. 고구려를 공격해서 이때 당시에 고구려 왕이 누구였냐면 고국 원왕인데 이 고국 원왕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고구려는 백제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부자상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상속. 이 말은 자, 이전에 그 부여 그 고구려 옥조 동에 있었을 때 각 부족의 연맹체들이 왕을 선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상속을 한다는 건 내 아들에게 바로 왕위를 물려준다. 즉 왕권을 강화시켰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나 말고 왕이 될 만한 가문들이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자상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침류왕 때 오게 되면 불교를 수령하게 돼요. 자, 4세기에 오게 됩니다. 4세기에 오게 되면 고구려가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좀 내려와요. 그래서 백제가 힘이 점점 약해져 버리면서 한강을 고구려에 뺏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백제가 힘이 약해졌잖아요. 하지만 이 백제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을 키워서 다시 일어나려는 중흥기라는 걸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가지게 돼요. 자, 이 중흥기 왕은 두 명이 있습니다. 무령왕과 그리고 상왕이 있어요. 자,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2담로, 즉 지방을 22군데로 나눠가지고 왕족들을 파견해서 중앙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상황 때 오게 되면 상황은 이제 다시 웅진보다 조금 더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사비로 천도를 합니다. 네,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신라, 고구려가 내려와 있으니까 신라와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야, 고구려가 가져간 한강 유역을 다시 뺏어오자 라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고구려한테 이겨요.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다시 한강을 차지하지만 원래 약속은 백제가 한강의 상류를 가져가고 신라가 한강의 하류를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누가 진흥왕이 이걸 뒤통수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관산성, 그러니까 백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신라를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성왕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백제의 중위가 끝나게 되고 이 이후로는 백제가 힘이 점차 약해지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고구려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제일 처음에 나라를 만들었던 태조왕입니다. 그 이후에 고국천왕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부자상속을 또 합니다. 부자상속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왕권을 강화시킨다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고국천왕 때 오부를 행정구역 오부로 바꿨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오부족 체제였거든요. 고구려가 오부족 체제에서 그러니까 왕 밑에 이 부족들을 부서로 통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이 말 또한 왕권이 강화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미천왕 때는 낙랑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 낙랑이란 말 들어봤죠? 앞에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세웠던 4개 한 사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낙랑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 낙랑을 정복했다라는 걸 기억해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고국원왕 아까 앞에서 봤죠? 백제가 고구려를 근초광이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서 이 고국원왕이 이걸 막으러 내려갔다가 사망해 버립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왜 고국원왕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때 당시에 고구려는 북쪽의 중국 그 경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북쪽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남쪽에 백제가 쳐들어오니까 왕이 직접 수비대를 이끌고 내려갔다가 결국엔 패배를 하게 되면서 고국원왕이 죽게 됩니다. 자,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고 강화시켜줄 다시 국가의 기틀을 잡아줄 왕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기틀을 잡게 되는 왕은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마찬가지 업적을 갖고 있죠.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인하고 여기 중요한 건 태학입니다.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면서 내 편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브레인들을 양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의 기틀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힘을 모았습니다. 아까 백조도 마찬가지였죠. 힘을 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또 이 대외 정치를 펼치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주로 북쪽으로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영역을 많이 넓혀요. 자, 그 다음에 왔던 왕도 중요해요. 장수왕입니다. 광개토대왕보다 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장수왕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버지와는 달리 아들은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북쪽으로 갔으니까 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수도를 평양으로 남쪽으로 천도를 해버려요. 그만큼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서 평양으로 천지하면서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게 4세기경인데요. 자, 백제가 3세기 때 한강유역을 갖고 있다가 4세기 때 뺏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장수왕 때 남진 정책, 남쪽으로 고구려가 내려오면서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가져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장수왕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신라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신라는 다른 나라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고구려의 문화를 백제가 가지고 있다가 백제도 그거 받아서 이렇게 서로 고구려 백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나라가 발전합니다. 하지만 신라는 다른 고구려 백제와는 다르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오른쪽에 보면 태백산맥이 있을 겁니다. 태백산맥이. 그리고 소백산맥이 있어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끼어있는 저희 지금 있는 경상권 지역이 바로 신라의 영토와 거의 흡사한데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기 힘든 지형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걸 이겨내기 위해서 신라는 발전할 때 고구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내정 간섭도 많이 받았어요. 신라가 국가로서 체제가 늦게 발전하다 보니까 남쪽에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길 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광개토 대왕이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원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물은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는 호우명 그릇이라고 있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확인하시고 꼭 유물 모양과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이 호우명 그릇이 나온다면 시험 문제는 반드시 고구려는 신라의 내정 간섭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정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왕이라는 칭호를 쓰기까지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어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감, 왕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외울 때 귀찮아서 앞 글자만 또 외웠어요. 거차이마 왕이라고 씁니다. 거참이마 크네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거참이마 크네, 거차이마 왕입니다. 자, 이러한 순서를 가지게 되고 자 보면
거서관이라는 말의 뜻은요, 연장자란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차차원 같은 경우에는 무당.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무당의 역할을 같이 하는 재정일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금. 옛날 사람들은 이빨의 개수가 많을수록 지혜가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고, 그 다음 마리간,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증왕 때 와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신라는 그만큼 발전 속도가 느렸어요. 그러면서 자, 지증왕부터 보겠습니다. 지증왕 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시험에 잘 나는 겁니다. 우상국을 정벌했습니다. 지증왕이. 자, 그 다음 버풍왕 보겠습니다. 율령과 복색 제정을 했고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자, 이 말, 율령, 복색, 불교,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삼국에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시행했던 왕들은 반드시 나라의 기틀을 잡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와 있는 왕들의 이름 제가 별표 다 해놨죠. 고이왕, 소수리왕, 버풍왕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버풍왕이 나라의 기틀을 잡았죠. 그러면 또 힘을 뻗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출하는 왕, 진흥왕이 등장합니다. 진흥왕 또한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쳤고 이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급속도로 신라를 발전시키게 되고 이 한강을 통해서 바다로 서해로 진출하면서 중국과도 직접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삼국 통일의 기반을 진흥왕 때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땅을 많이 넓혀가지고 자랑질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자랑을 뭘로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뭐 자랑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돌에다가 글을 새깁니다. 비석을 세우는데, 그래서 순수비와 적성비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신라의 진흥왕이라고 이걸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시대에서 제가 문화파트 지금 많이 적진 않았어요. 문화파트에 대해서. 근데 문화파트 문제, 삼국시대 문화파트 문제는 수능이나 한국사 검정시험에 문화가 막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 뒤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 앞에부터 문화만 따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 약간 외워야 될 건 고구려에는 삼국시대에 진대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진대법은 뭐냐면 농민 구휼 정책이에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농민들을 구제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진대법이 있었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삼국시대는 삼국 모두 신분이 나눠져 있었어요. 지배층, 귀족층이 있었고 일반 평민층이 있었고 그리고 하층민이었던 천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 골품제, 이 삼국 중에서 제일 신분제가 확실하고 엄격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골품, 그러니까 뼈에 태어날 때부터 뼈에 품계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빡세게 했냐면요, 방의 크기도 신분마다 제한을 했습니다. 방 개수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하인의 숫자, 반찬의 가짓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상생활 모든 게 이 골품제 안에서 다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육두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골품제에서요. 일반 백성이 과거 시험을 통과하는 건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육두품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품이 있는데 하지만 이 육두품 위에는 왕족입니다. 성골과 진골이라는 왕족 계열인데 절대 이 육두품은 왕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에 가게 되면 신라의 천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신라의 골품제, 신분제 성격이 너무 엄격하니까 자신이 위로 뻗쳐나갈 기회가 없어서 당나라로 많이 넘어가서 유학을 하거나 또는 당나라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삼국시대에 대해서는 거의 왕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봤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외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외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율령을 반포했던 왕과 그 다음 불교를 공인해줬던 왕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고구려고요. 백제, 신라입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 율령과 불교를 반포했던 왕이 똑같습니다. 둘 다 고이왕. 신라도 율령과 불교를 같이 공인했던 왕이 버풍왕입니다. 하지만 백제만 다릅니다. 백제는 율령을 반포했던 왕이
죄송합니다. 백제가 고위왕, 그다음 불교를 공인했던 백제왕은 친유왕, 고구려는 소수리 왕, 불교도 소수리 왕입니다. 자, 고구려와 신라 같은 경우에는 율령을 광포하고 불교를 공인해줬던 왕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백제만 달라요. 그러면 포인트 이거죠. 백제만 다릅니다. 그래서 왕 이름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포인트 한 가지 더. 삼국의 변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발전입니다. 순서는 백제가 먼저고 3세기 때, 4세기 때 고구려, 신라가 마지막이에요. 이것의 변화의 기준점은 뭐냐?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삼국의 그 세력 범위의 변화가 교과서에 지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령과 불교를 광포했던 왕, 국가 체제 기틀을 말했던 왕들, 그 다음 삼국의 발전 순서, 백제, 고구려, 신라 여기에 관련된 지도는 반드시 봐줘야 합니다. 그러면 삼국시대 문제는 거의 한 90% 이상은 풀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아마 문화파트 문제에서 나올 텐데 이 문화파트 문제는 나중에 뒤에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외울 게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꼭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거나 이 이야기 형식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니까 꼭 어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